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기아차 기특한 고객 케어 탄생. 사장님, 빅뉴스요. 응? 기아자동차 개인사업자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년간 이자만 내고 부담 없이, 또 사장님 자금 상황에 맞춰 할부금 상환 조정도 가능하대요. 이야, 참 기특한 케어네. 최대 2회 자유형 할부 이용 시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롯데 임시주총 이후에 지배구조 개혁이 이뤄질지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이 될 거라고 여겨졌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결과 다들 들으셨겠지만 30분 만에요, 신동빈 회장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주 신동민 회장은 국민들 앞에서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하고 불투명했던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게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 오신 분이죠.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가장 요란한 집안이었죠, 최근에.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롯데 집안의 경영권 분쟁이 좀 일단락된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한 416개 그룹 정도가 이제 이렇게 뒤엉켜서 순환 출자를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어떻게 이 재벌 롯데그룹이 이제 지배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형제난을 보면서 일본의 그 롯데그룹에 있어서의 지배구조는 좀 일본 기업이구나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그 핵심 고리가 결국 이제 롯데 호텔이었는데, 롯데 호텔을 이제 롯데홀딩스라는 그 일본계의 그 지주회사가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정체가 뭔지가 참 궁금한 L 투자회사라는 데가 한 80% 정도를 네.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번 그 롯데홀딩스의 주총 과정을 보면서 롯데그룹에 있어서의 이제 그 지배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좀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분석을 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형제난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네. 두 형제가 도대체 이제 이게 어떤 지배구조가 네. 돼 있는지가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서로 아마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주총은 두 가지 안건이 있었더라고요. 두 가지 안건이 그냥 통과가 된 것이 신동빈 회장의 뭐 의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결국 뭐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신동빈 회장이 이제 뭐 압도적으로 그런 유리한 그런 예. 경영 관계들을 구축해 왔었었고, 결국은 이제 그 형은 이제 주로 그 그룹 이제 총수였던 신격구 회장이 이제 의지한 경영 분쟁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회사라는 건 회사법 체계가 있어서 이사는 이제 주주하고 회사에 이렇게 충실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과연 이 회사법 체계에 따라서 그 각 롯데 계열사의 어떤 사장이나 이사나 대표이사들이 회사나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재벌 총수 일가를 위해서 이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이제 의문을 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룹 총수 회장이 뭐 해임 지서라는 문서를 하나 보내니까 뭐 그거에 의존해서 경영권 분쟁을 수행하려고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계열사 사장들이 한 40명 정도가 지지 선언을 하고, 네. 이사들 한 150명이 뭐 그렇죠. 지지 선언을 예. 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무슨 뭐 어떤 조직 폭력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막 그 분쟁할 때 무슨 예. 쭉 줄 서가지고 누구 지지하고 하는 것처럼 저도 좀 놀랐어요. 예. 야, 과연 이제 21세기에 이렇게 전근대적인 줄서기 문화의 어떤 경영 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 5대 그룹에 해당하는 네. 6대 그룹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계열사 사장 중에 줄 안 서신 분은 없었겠죠? 네, 뭐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다
줄서기 문화의 전형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요. 뭐 오늘 그 안건 중에 하나기도 했지만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가 여부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상호 출자 회사가 한 459개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롯데가 416개니까 이제 상호 출자 회사의 한 90%가 롯데를 그러네요.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2위가 삼성인데 한 10개 회사 정도가 순환 출자가 돼 있고 한솔그룹이 9개 정도 돼 있거든요. 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한 7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연내까지 80%를 해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압도적인 1위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한 3년 내에는 이제 적어도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다 해소를 해서 재벌 그룹을 유지를 하더라도 원래대로 이제 그런 지주회사 체계를 가지고 이제 뭐 운영을 한다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80%를 해소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롯데 그룹 자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관계들 너무 근근대적으로 돼 있던 것을 정비하는 수준의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뭐 근본적인 어떤 순환 출자 구조 자체를 해소한다라는 그런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까지도 해소를 해야지 되는 게 당위이겠죠? 당연히 순환 출자라는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 회사에 그 출자된 자본이 토대가 돼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다는 거니까 네. 만약 이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무적인 상태를 갖기가 어렵게 되고 그렇죠. 또 이번도 보게 되면은 롯데그룹에게 형제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갑자기 한 10% 이상 확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자본이 충실한지 재무 상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안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쳐오게 되게 되면 뭐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건 롯데그룹뿐만이 아니라 그건 원칙적으로 재벌그룹에서 이제 모두 해소해야 될 그런 전근대적인 이제 지배구조의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롯데 사태가 순환 출자 구조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줬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롯데를 시작으로 해서 다 해소되려는 움직임이 좀 일시에 일어나게 될까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순환 출자 구조 문제를 이제 해소를 하겠다 그랬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것만 못하게 하겠다 신규 순환 출자만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묵인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롯데의 경우도 그렇고요. 뭐 삼성도 10개 회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그렇게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 뇌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거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해소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국회에서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한 3년 내에 기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상정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는 건가요? 예, 뭐 여당은 이제 원칙적으로 과거의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건드릴 수 없다라는 네. 입장 고수를 하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되지는 못했는데 과거의 순환 출자 구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게 롯데 사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주주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요. 주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이사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경영진의 그 전횡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이 된 거잖아요. 오늘 또 사회이사 한 명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대 교수니까 뭐 법에 따라서 하겠거니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온 거는 같은데 실제로 그동안에는 제대로 기능을 못했으니까 이런 순환 출자 구조가 가능했었겠죠.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이제 지배주주 총수 일가의 어떤 그 영향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이사, 네. 독립된 감사위원을 이제 선임하는 게 핵심인데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일환으로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회사 내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 사회이사들을 이제 선임하면 이제 독립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선임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그 기존 이제 이사나 대주주들의 뭐 보통은 자문을 해주시거나 하시던 뭐 그런 그 대형 로펌의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교수나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전임
은퇴한 이제 네. 그 전임 이사들을 이제 사회이사로 하다 보니까 사회이사 제도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독립성 있는 이제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그런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이사 이 문제를 예.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집중 투표제인데요. 예를 들면 집중투표제. 이사를 이제 3명 선임해야 된다 그러면 예. 그 3명에 대해서는 이제 3개의 투표권을 주어지고 네. 3개의 투표권을 이제 소수주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이사를 선출하는데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1명 정도는 이제 그런 소수주주,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 투표제를 이제 하자라는 것들이 뭐 그런 이제 상법 학계나 회사법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일관된 의견이고 예. 실제로는 이게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예. 2013년도에 이제 7월달에 법무부가 이런 집중 투표제, 전자 투표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독립된 이사,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들을 이제 입법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법안이 국회를 가게 돼 있는데요. 근데 2013년 7월 달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내질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해 2013년 8월 28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재벌 총수회담 이후에는 이제 국정의 구조가 이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런 기조에서 재벌들의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한다. 재벌들의 투자가의 규제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이제 철폐한다는 것 쪽으로 네. 국정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독립된 이사 감사를 알겠습니다. 선임하기 위한 집중 투표제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불필요한 규제로 이제 매도가 된 것이죠. 예, 조금 더 일관되게 과거에 그 발의를 했었던 집중 투표제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김남금 변호사였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 이름은 보미. 아직은 하룻강아지지만 언젠간 든든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보미닷컴에서 지켜봐주세요. 삼성화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 삼성화재.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상위 자산가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골든 포트폴리오. 오늘도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투자 성향이 상당히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해서 네. 고수익 상품엔 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돈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시겠죠? 예, 그렇죠. 네. 남편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이다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아서 생활에는 큰 걱정이 없다 보니까 네. 투자를 해도 실패해도 계속 현금이 들어와서 계속 크게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성형외과 매출이 조금 안 좋아져서 투자 여력이 없어지고 자녀를 유학 보냄으로 인해서 학비가 많이 들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자산이 좀 이제 마이너스 난 걸 좀 복구도 해야 되고 네. 자산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변하게 된 거죠. 얼마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한 10억여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융기관에는 네. 이분은 이제 2007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 한 2개 정도에 한 1억 5천씩 각각 3억을 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 유럽 펀드 1억, 중국 펀드 1억, 본토 펀드 1억, 정기예금 1억, MMF 1억, 예. 브라질 국채 2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분산하신 거 아닌가요? 예, 분산은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수익률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는 건데요. 네. 일례로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또 하나는 10% 정도 잘 난 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유럽은 좀 좋아서 7% 정도고요. 중국은 마이너스 네. 7%에서 네, 마이너스 네. 13%.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브라질 국채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분산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주식 위험 자산이고 할 수 있는 주식이 한 70%. 그렇네요.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채권은 30%인데 그나마 채권 중에도 브라질 국채가 위주다 보니까 예. 한 80% 이상이 위험 자산이 상당히 고위험금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저기 넣었다 싶어서 분산이겠거니 했는데 네. 상당히 고위험 투자가 되고 이게 잘 되면 고수익일 수는 있겠지만은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좀 가장 효과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원론적인 답밖에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예. 실제로 이분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2007년도 중국 펀드 바람 불었을 때 수익이 많이 나서 네. 또 위험 자산 자꾸 늘리다가 크게 손실을 봐가지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위험 자산에 계속 투자하고 해서 위험 자산이 늘어나게 된 경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마침 그 자산이 잘 오르고 회복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데 나빠지거나 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더 나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국은 이 자산 배분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한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수익을 먼저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건 빨리 실현을 시키고 네. 안정적인 어떤 중위험 중수익 상품 또는 자기 어떤 자산의 어떤 전반적인 배분에 맞게 다시 짜야 된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인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꼭 자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어떤 쏠림 현상이 크게 심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다가도 금방 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적정 수익 이상이 났을 때는 빨리 찾아서 다시 자산을 재분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자산을 이렇게 좀 재분배를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 수익이 난 거는 실현을 좀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당장 이분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딱 찾아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분도 이렇게 온 이유는 2007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온 이유도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르면 어때 내리면 어때 해서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저희는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대증요법이라 그럴까 수익을 갖고 조금씩 바로 잡아 나가는 방향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일단 우선은 수익이 난 거는 좀 실현시켜서 이런 위험 자산을 해서 수익을 나기를 더 바라는 것보다 수익 실현시켜서 그 자산은 좀 안전한 자산인 뭐 ELS 같은지 어떤 수익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그런 자산으로 좀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이 난 것 중에 손실이 난 것 중에는 조금씩 회복했을 때마다 조금씩 손절매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전망이 좋거나 이런 자산을 새로 가입을 해서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그래서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해서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신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포트폴리오 좀 바꿔가면서 좀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의 뭐 요철 같은 게 생각이 나네요. 그 패인 부분은 좀 메우고 좀 올라간 부분은 또 평평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한때는 이 비과세 상품이라고 해서 브라질 국채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브라질 경제가 아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리고 하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지금은 뭐 사실은 그 이런 비과세 혜택 때문에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고 좀 더 또 상황도 지금 원자재 그 달러 강세 때문에 브라질 헤아라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더 손실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또 중국 경기도 좀 안 좋아서 아마 당분간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하락 추세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떤 지금 손절매를 하는 거는 좀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행히 이게 채권이다 보니까 이제 이자 수익은 나오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저점을 지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자를 받아가면서 기다렸다가 지금부터 조금 반등했을 때 이제 뭐 고객마다 좀 자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많지 않다면은 만기까지 가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자산이 많다면은 이쪽 부분에 포션이 너무 많다면은 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조금씩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펀드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분 같은 경우도 한참 재미가 굉장히 수익이 좋아서 뭐 계속 뒀다가 결국 다시 또 마이너스 나서 굉장히 실망한 케이스인데요. 그럴 테죠. 지금으로 봐서는 다시 또 좀 힘든 시기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또 중국에 대해서도 또 뭐 그렇게 또 희망이 없었던 때도 있고 희망이 좋았을 때도 있는데 결국은 이 그 G2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틀의 어떤 경제적 헤게모니 싸움은 계속 갈 것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포션은 무조건 다 없앤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가져가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적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회복을 한다면은 조금 포션만 조금 줄여줘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또 다시 잘 짜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도 지금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난주에 뭐 위안화 절하를 한꺼번에 뭐 3번이나 하면서 참 어떻게 갈까 더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일본의 관광업계가 울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죠? 일단 이제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되면 중국인들의 그 대외적인 구매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중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광객, 중국 개인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만큼 뭐 피해를 볼 수 있고 물건을 덜 살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요즘 이제 중국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는 게 해외 직구, 그다음에 해외 관광 이 두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 때문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해외 직구나 해외 관광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걱정하는 게 중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이 다치는 거, 싹쓸이 구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대형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그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과자류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풍경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안화 절하 때문에 그 중국인들의 구매가 줄어들 수 있고 사실상 이제 일본 경제 내수를 좀 밀어올린 측면이 이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있었는데 위안화 평가 절하 때문에 좀 그 감퇴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일본 전문가들 지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이제 관광업계가 좀 피해를 받고 그랬었죠. 이제 메르스에서 좀 벗어날 만하니까 위안화 평가 절하라는 아주 대형 그 악재를 만났는데 늑대를 피했더니 이제 호랑이를 만났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위안화 평가 절하가 더 계속될까요? 아니면은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그 절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서방의 시각과 중국의 시각은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서 환율 전쟁에 뛰어들었다. 중국이 요즘 수출도 안 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환율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거다. 이게 이제 그 서방의 평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MF 그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환율도 많이 등락을 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위안화 평가절을 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더 내리면 중국 경제로서도 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에 있던 자금들이 더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 수준에서 좀 등락을 하다가 상황을 봐서 그 결정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인민은행에서도 분명히 말을 한 게 앞으로는 환율이 양방향으로 갈 수 있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중국이 아직까지 이제 환율을 좀 통제하는 그 힘이 있으니까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 또 해야겠네요. 이 텐진항에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가 폭발을 했잖아요. 이게 너무 얘기가 많은데 인명도 많이 희생이 됐고 또 전 세계 산업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 혹은 뭐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쪽에서 온 화학물질이 내린다는 괴담도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산업계 쪽 피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텐진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상하이, 광저우랑 같이 중국에서는 거의 이제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많은 그 물동량이 많은 항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폭발 사고 때문에 이 텐진항이 사실상 이제 폐쇄 상태에 이제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계도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건데 현재 그 텐진 쪽 상황을 보면요. 컨테이너 선착장 일부가 이제 심각하게 파괴가 돼서 그 모든 화물 해상 수송이 앞으로 한 몇 주간 그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게 이제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중국 당국이 이제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 부두로의 접근을 모두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텐진항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아주 밀접한 그 영향이 있는 게 지금 이번 폭발로 이제 4천여 대 차량 손실을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 텐진 쪽으로 이제 수출 항로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용을 못하니까 우회 항로를 찾고 있고 칭다오 쪽으로 좀 수출을 추진 중인데 이쪽으로 뭐 수출을 하더라도 또 운송 교통비가 또 드니까 이런저런 그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도요타나 폭스바겐,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그 나라인데 텐진항 쪽에서도 이제 철강이나 철광석,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텐진항이 지금 폐쇄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그 원자재
수입도 전면적으로 지금 차단이 된 상태다. 그래서 시장에 좀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5개 신흥국 프레자일 5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인도와 브라질은 빠지고 콜롬비아와 멕시코가 들어간다라고 하던데 이 나라 사정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나 보죠? 예, 일단 프레자일 5라고 하면 이제 깨지기 쉬운 나라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경상수지 적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면서 빚은 많이 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 포함된 나라가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과 인도가 빠지고 콜롬비아, 멕시코가 들어갔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100달러 하던 게 지금 40달러로 이제 폭락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그 국내 총생산의 5.8% 가량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콜롬비아 페소화 가치도 뭐 36% 폭락한 상태고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 액으로 경상수지 적자, 그다음 단기 차입금 해외에서 들여온 거, 그다음 외국인이 멕시코에 투자한 돈을 빼내갈 때 메울 수 있는 그 돈을 다 합산해봤더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러시아도 지금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좀 무역 제재 때문에 어려운데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그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멕시코가 뭐 안전하다라는 그 얘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이야기할 것도 그다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그러니까 90년대에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프리타라고 하죠. 그걸로 일자리를 전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이제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40대 중반이 됐는데 이 중년의 나이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저소득에 뭐 시달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건데 지금 35살에서 44살 일본 남성 가운데 노동인구에서 배제된 이들이 34만 명이라고 하고요. 20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와 이 소득이 없다는 것, 소득이 작다는 거는 결혼이나 출산 이런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사회적 변화와도 이제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일본 사회의 활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최근 2, 3년간 히트를 치면서 경제 어떤 그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좀 해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결혼 출산이 좀 늦어지는 그 문제가 좀 맥락이 닿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그런 문제인데 일본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바 중년 때문에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10년 뒤에 겪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쪽에 좀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니까 다들 좀 심각해지는데요.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유반장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캔디야 너는 왜 그리 스위트하니? 소다야 너는 왜 그리 테이스티하니?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에 빠진 준하영 사탕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3594님이고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